네, 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남자 김원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음, 장마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후텁지근하고 막 습기도 많고 저희 집 강아지 겸이하고 타니가 있는데 겸이하고 타니 털이 지금 거의 촉촉해요. 좋게 표현하면 촉촉하다고 나쁘게 표현하면 눅눅해요. 그래서 애들도 그거 아는지 요즘에 맨날 뒹굴뒹굴거리면서 처져 있는데 네,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처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더 조심히 하시고 가습기 아마 많이 트셔야 될 것 같아요. 제습기도.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난방도 가끔 떼셔서 네, 곰팡이 같은 거 피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많이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직접적으로 네, 원래는 통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태풍이 이제 좀 방향을 틀어서 지금 이제 남부 쪽만 조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피해 없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그럼 주로 건강 관리 그리고 재산 피해 많이 없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네 가지 사연을 같이 이제 네,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네, 뭐 짧아도 네, 고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첫째가 돌이 될 때까지 맞벌이로 일을 좀 하다가 둘째를 가진 후 육아와 남편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연고도 전혀 없는 지역에 갓 돌이 지난 아이와 만삭의 몸으로 지내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벌써 아이들이 4살, 5살이 되었네요. 그동안 저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었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교육공무원 직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일도 저랑 잘 맞아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도 마저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저에게 무리였는지 피로가 쌓이고 몸에 이상이 생겨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육아 둘 중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싶습니다. 물론 남편도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건 사실이라 남편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킹맘,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챙기면서 가족들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사연은 보고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겪어본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 주변에서 직접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주변 분들에게도 물어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은 정말 집안이 부유해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정말 어렵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KBS 프로그램 중에 아이를 키우는 방송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보면 가끔 자괴감이 느낀다. 재미는 있는데 자괴감 느낄 때도 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뭐라 그러지? 아버지가 아이를 며칠 동안 봐줄 수 있는 집이 과연 몇 곳이나 있을까? 그리고 아이랑 그렇게 평일 낮이건 언제건 함께 밖에 나가서 아이와 뭐 캠핑장도 가고 그리고 산도 가고 이런 걸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 현실에서 대부분의 이제 가정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시간조차 허락이 안 된 경우가 좀 많아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항상 이게 약간 로테이션이 뭐 메비우스의 띠처럼 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가정을 사랑하는데 그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진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되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일을 그만두기에도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일을 하는 게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미래에도 보장을 받고 아이들이 미래에 굉장히 잘 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이러면 내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일도 육아도 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뭐 일을 하세요, 아이를 챙기세요, 이런 거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뭐 답을 내릴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더라, 저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대다수가 많이 공감을 하더라,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이 사연에서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일하는 아버지, 일하는 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큰 케이스예요. 뭐 저희 집이 뭐 완전히 못 살았던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공직자가 되시기 전까지 시험을 보셔서 제가 기억에 3, 4살 정도까지 단칸방에 살았어요. 쥐 나오는 되게 단칸방 조그만데 서울에 있는 남과자동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으셔서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게 되고 조금 좋아졌는데, 뭐 어쨌든 더 잘 가정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끝나면 저는 할머니 가게에 가 있었고,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아니면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집에다가 같이 데리러 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유치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되게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던 거였고, 외로웠죠. 동생이 없는 것도 되게 외로웠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이 같이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제가 완전 아기 때부터, 저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하고 교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외로움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당시에 부모님을 원망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뭐 일을 하러 가시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커서도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는 똑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돌보지 못한 게 되게 마음에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커서도. 그러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가 살림을 잘 못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게 이제 미안해 하세요. 제가 제대로 이제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또 뭐 이렇게 밥을 해준다던가, 제가 원래 아침밥도 안 먹기도 하지만 그게 워낙에 버릇이어서 아침에 뭐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각자의 삶마다 다 바쁘니까. 저는 그냥, 근데 어머니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 깊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었다예요. 그러니까 너를 믿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혼자 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케어를 많이 못 받아도 바르게 클 거라는 그 믿음? 네, 그래서 잘 클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이제 혼자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를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그리고 실수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다 보니까 뭐 사실 어머니 아버지하고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네, 그래도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뭐 원망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분도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가정 환경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 시기하고 이게 부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강사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애가 맨날 게임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애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닌데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낸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돈을 더 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대한민국 현실인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뭐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다 얘기하겠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요 정도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워킹맘이셨던 분들의 경험도 많이 적혀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요. 네, 뭐 이건 직접적인 답변이 있는 사연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자식들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일단. 네, 왜냐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당장 맛있는 음식,
가장 좋은 옷, 뭐 좋은 학원, 좋은 집보다도 자기 눈앞에 있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당연히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당연히 뭐 아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우선순위는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우선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추더라도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네,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힘드시고 네, 하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네, 건강하셔서 건강해야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는 거니까 조금만 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부모님만 보고 크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몸에 신경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사연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사연을 받았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올해 38세 시청자입니다. 사연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편하게 사연을 써서 보냅니다. 저는 건설업에 종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죠. 보통 저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 10분까지 사무실에 출근을 한 뒤에 5시 40분까지 대기를 하다가 현장 배정을 받고 도착하면 6시 10분쯤 됩니다. 도착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7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후 5시쯤 일을 마치고 인력 사무실로 가게 되는데 사무실에 도착하면 5시 반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고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받은 돈에서 인력 사무실 10%를 떼가고 차비를 드리고 나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번듯한 직장을 알아보지 왜 일용직을 하고 있나? 제가 현장에서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엔 항상 안 좋은 시선들이 가득합니다.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제 입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6살부터 33살까지 7년이란 시간을 방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사기란 죄목으로 벌금을 내다 결국 감옥이란 곳에 다녀왔습니다. 33살 출소를 한 이후에 이렇게 살다간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질이 좋지 않은 주변인들과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최대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 신분으로는 취직이 어렵더라고요. 다시 그쪽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나쁜 일은 배제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저는 가족도 집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 7만 원씩 받고 야간 상하차 택배를 다니며 돈을 모았고 6개월 후 일용직 공사 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사기도 여러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고 그리고 노력에 대한 대가인지 집도 없이 찜질방을 전전긍긍하며 지내던 제가 처음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현재는 조그마한 집이지만 보증금 400에 월 20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네요. 가끔 내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들 눈에 이런 제가 부족해 보였는지 충고해준답시고 이 말 저 말 해주는데 그 말들이 저에겐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들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직업에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일용직 노동자라며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즘 들어 가끔 옛말이 생각납니다. 힘내라, 응원한다, 믿는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로선 김원님과 시청자분들이 친구같이 느껴지고 그러네요. 장마철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네.
일단 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형님이셔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네, 뭐 분명히 주신 분께서도 알고 계신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는 네, 분명히 방황한 시기에 있었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어찌 되었든 네, 국가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보면 어, 계속 참여하고 살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히 참여하고 살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이 얘기는 저는 골자를 사실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네, 이제 그 하셨던 과거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게 분명히 있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당연히 참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일에 과거에 이제 저지르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좀 피해를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시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두 번째 이제 이야기인 거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힘내자라는 그 이야기. 어, 저는 첫 번째 말고요. 두 번째 삶에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삶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이라 그러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정신적인 부분도 더 성장도 하고 그리고 감사함도 알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그 자체가 성장한 삶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되게 이 삶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로 응원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에 대한 건 귀천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을 걸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다니고 우리는 빌딩을 다니고 우리는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우리는 집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냥 만들어지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 상대적 기준치를 깔아서 나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아. 나보다는 조금 더 돈을 벌지 못해. 라는 것으로서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문제라면 그 사람도 그 위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직업에 대한 부분은 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대해서 힘드신 건 다 이해하지만 자부심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이 건물 아빠가 지었어 라고 하실 만큼 튼튼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은 네, 원래 주변인들이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잘 되고 있던 직업이었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이 BJ라는 직업, 1인 방송국에 일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다들 의아해 했어요. 아니, 왜 또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만두고 그걸 해? 너 뭐하러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거 어차피 내 인생인데 뭐 부모님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서 얘기를 하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그냥 얘기한 게 나 아프리카 TV BJ 한번 해보려고 끝인데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깊게 생각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이상을 꿈꾸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 그걸 해? 뭐 돈 못 벌어 요즘에? 뭐 이런 얘기에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건 네, 직업에 대한 귀천?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 TV BJ라는 직업, 남들의 시선 되게 안 좋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저도 뭐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 아프리카 TV에 있는 사람들 뭐 좀 낮게 부르는 말로 뭐 별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굳이 그런 걸 하느냐? 학원 강사로서 되게 무서운 이미지도 갖고 있었고 근엄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10개월 동안 강사와 BJ라는 직업을 병행을 했거든요. 학원에서는 무섭게 얘기했지만 여기 오면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 제가 그 일을 했던 건 하고 싶었고 누가 내한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한테 아프리카 TV BJ라는 직업이 안 좋다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지 내가 내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똑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불쾌하긴 하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낮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생각, 그리고 한 번의 전환점을 계기로 좀 더 생각이 성숙해지셨는데 현재 38이시잖아요. 앞으로 4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 계실까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 안에서 뭐 관리소장님이나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조금 더 좋은 직책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사람 인생 정말 모르니까 그러다가 더 높은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쯤에 처음에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잘 될 줄 알았어. 너 역시 열심히 하더라. 역시 너는 그 일을 할 애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고가운 얘기죠. 네,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또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해요. 강사했을 때의 저의 결과, BJ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자리를 잡았을 때의 결과, 그 중간의 노력은 잘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소인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는 힘내라, 응원한다, 믿는다 이 말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힘내세요, 뭐 멋있어요, 믿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실 거니까 저는 그 말보다 앞으로 4년 뒤에,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4년 뒤에 형님의 모습이 좀 더 발전하길 바라고요. 더 노력하셔서 더 높은 곳, 더 대단한 곳, 본인이 느끼기에 꼭 그게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나중에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꼭 더 좋은 한 단계 발전하셔서 다시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사연 읽을 때 이렇게 좀 둘로 나눴던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무조건 제가 잘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제가 볼 때 그 전에 하시는 게 좀 그래서 그건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타입이라서, 네, 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세 번째 이제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빠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사건 파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꿈이었던 저에게 딱 알맞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고 김성재님 사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4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보낼 사연은 우프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연이지 않을까 싶네요. 크크크. 제가 더 우픈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재미지게 읽어주세요라고 적혀있어서 좀 이게 사족을 좀 하나 달게요. 34살이시면요, 저보다 누나십니다. 네, 근데 원효 오빠 안녕하세요라고 쓰셨네요. 네, 그 도대체 뭐가 우픈지는 모르겠는데, 네, 원효 오빠, 네, 감사합니다. 네, 30입니다. 네, 네. 동생입니다. 네, 누나 네, 누나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34살이시면. 누님 듣고 계시죠? 네, 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34세 누님께서 재미지게 읽어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재미지게 읽겠습니다. 시작부터 재미지네요. 네.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을 되게 함부로 하시네요. 되게, 네, 사연이 참 일관성이 있네요. 네. 말 함부로 하셨어요. 34살 원희 오빠, 네. 말 함부로 하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라온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선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쌍욕강좌를 들으면서 맞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자애들과 섞여 놀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 말투가 그리 튀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중에 입학하고 나서였습니다. 처음 입학한 날 친구는 제가 가진 일본제 키티 형광펜이 부러웠는지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형광펜을 훔쳐갔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랑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 곳이 없어서 이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친구의 어머님께서 학교에 찾아와 제게 미안하다며 빌었고 그 친구 또한 제게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입학 이튿날 전교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고등학교도 역으로 가게 되었고 같은 중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고등학교 때에도 역시 왕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대 시절은 불덩이를 가슴에 안고 살게 되었고 성격 또한 삐뚤어지면서 말을 더 함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왕따였지만 만화책이나 소설 잡지를 가져가면 한 번만 빌려달라며 구걸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 네가 날 무시했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이걸 빌려주겠니? 그건 좀 힘들겠다 친구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은 생각과는 다르게 앵벌이 하지마 라며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네요. 네. 20대 때는 직장을 다니며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한번 부유하다 싶은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참 까다로우셨어요. 드라마에서 봐왔던 대로 저만 따로 불러내어서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부를 했고 결국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 부모님이 남자 꼬셔서 돈 뜯어내라고 가르치든? 이라는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시크릿 가든의 드라마 주인공 길라임이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말을 들으니 순간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삿대질하면서 그대로 돌렸습니다. 자기소개하냐? 그 집안에 아줌마 하나 들어와서 지랄이 났겠네요. 크크. 그리고 그대로 얼음물까지 날려줬습니다. 욱하면 이렇게 쌍욕이 나가버리는데 어쩌죠? 게다가 평소 성격이 무지 소심한 탓인지 화가 나는 순간만큼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성격 가지신 분 있나요? 이 성격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사연이네요. 일단 시작부터 심각했습니다. 네, 시작부터 저에게 막말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재미지게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 가정환경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재미지진 않았고요. 심각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고 버티면서 살아오시다가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터져서 나온 거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건 사실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병인 거고 자기의 그 화를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 생각과 다르게 말이 삐뚤게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뭐 그냥 좋은 생각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라는 걸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학원 강사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학생들 앞에서는 늘 뭔가 퍼펙트한 사람의 이미지를 자꾸 가져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나라는 사람은 누굴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가면 우울증, 그 이제 삐에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그걸 꽤 시달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니까 공황장애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되게 좀 심했던 적이 있는데 마음에 있는 화병은 가서 풀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희한테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용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왜냐면 저희한테 얘기한다는 건 어느 정도 마음은 열려 있다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거라면 가서 전문가분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응어리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침착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 생각과 다른 막말이 본의 아닌 건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걸 왜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중에 정말 붙잡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연인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닌 건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떠나버리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연에 이미 말씀하셨고 본인도 알고 계신 거니까 좀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진행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요, 네, 밝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만 보면은 뭐 재밌게 읽어주세요, 뭐 우픈 사연이 있어요, 뭐 이러시는 거 보면은 약간 성격이 겉으로는 좀 밝은 것 같으신데 속으로는 좀 아닌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욱하면은 확 돌아가서 누가 보면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느낌이 정반대 같다라는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보면 되게 뭔가 쾌활하고 밝을 것 같은데 막상 내용에 들어갈 때 되게 신박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글을 써주실 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겉으로는 되게 밝으신데 속은 아니고 그 화가 나면 그게 주체가 안 되는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왜냐면 겉으로 초면에 봤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나중에는 깊게 가는 사람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누나세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연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번째 사연이고요.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굉장히 네, 심각한 사연 같습니다. 대학교 재학을 하면서 평범하게 공부 중인 24살 남학생입니다. 평범하게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면서 과제하면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학생이에요. 요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술을 한 잔도 못합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내실 때는 사진을 보내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보면서 정말 공감을 하고 더 깊게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공개하진 않습니다. 따로 공개하진 않는데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면 저에게 사진을 보면서 정말 술 잘 드시게 생겼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꼭 이렇게 얼굴 쪽 얘기하실 때는 패션 쪽 얘기하실 때는 꼭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제가 공감 가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층과 외가 두 쪽 다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전혀 없어서 과학적이시네요. 한 잔 이상 마시게 되면 얼굴이 빨갛게 익으면서 아예 뻗어버려요. 네,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얼굴에서 피난다라고 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술과 담배로 인한 암으로 제가 중2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술, 담배 혐오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술자리를 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술자리가 있게 되면 술만 안 마실 뿐 그 분위기에 잘 맞춰서 놉니다. 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번에 가진 술자리 역시 내키진 않았는데 다 모인다는 말에 빼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제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안 마시려고 했는데 계속 술을 권하더라고요. 이유까지 말해가면서 거절을 해도 한 잔은 괜찮다며 계속 권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고 했는데 두세 시간 동안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넘어가니까 점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고 뻗어서 자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정신적으로 버티라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로 시작해서 술자리 내내 훈계 아닌 훈계를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다네요. 술 못 마시면 사회생활이 힘들 텐데 어쩌려고 저러냐. 남자가 술도 못 마시냐 등등. 이전까지는 술을 못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었는데 제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슬슬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정말 사회에서 술을 못 마신다는 건 힘든 부분일까요? 남자가 술을 못 마시면 정말 많이 이상한가요? 이 부분은요 정말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려도 뭐 술 안 먹어도 괜찮아요 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되지 술을 먹어야지 먹어야 좀
승진도 좀 하고 부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쭤보신 게 뭐냐면 사회 집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다르게 나와요. 어느 집단을 경험할 때는 여기서 술만 먹으면 큰일 나 라고 하면 당연히 술을 먹어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어떤 집단에서는 그게 안 먹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술을 마시는 거랑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범주가, 나는 뭐 그냥 분위기에 따라 조금은 먹어요, 아예 많이 마시지는 못해도 앵간히는 조금 분위기는 맞춰요 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그 두 분류가 다 포함돼서 좀 넓은 범주가 되는 것 뿐이고요. 근데 나는 술을 먹는 거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범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취업한 회사가 뭔가 이제 다른 회사들과 미팅도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접대죠. 뭐 이렇게 접대도 해드려야 되는 거, 그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걸 만약에 맡아버리면 정말 적성하고 안 맞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분의 사연 중에 직업을 고를 때 꼭 하나 들어가는 적성이,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게 깔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무조건 저 직업이 돈 많이 주니까 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그런 부분 쪽에 하나 낄 것 같아요. 저는 담배를 안 펴요. 저도 학원 강사를 할 때 담배를 안 피니까 다들 그랬어요. 담배 안 피면 선생님들하고 교류가 없잖아. 왜냐면 선생님들이 되면 담배 피러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펴요. 저는 제가 이제 목소리나 제가 냄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다들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깼냐면, 저는 물론 강사라는 특정적인 직업이었으니까 저는 저만 잘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고 학생이 늘어나면 난 꼭 굳이 그 사람들과 담배를 같이 필 필요가 없는 사람, 꼭 그 사람들과 술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 난 굳이 이런 쪽이었거든요. 거의 독고다이인 거죠. 그런데 이게 팀들끼리 엮여서 이제 다 같이 친해지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성과물을 올려야 되는 직업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때 직업을 결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제 분수를 정확히 알았어요. 성격이 약간 직선적인 성격이고, 좀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좀 약간 납득을 못하는 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타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냥 암암리에 넘기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분명히 물고 늘어질 타입이었어요. 왜요? 납득을 시켜주셔야죠.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그래야 이걸 넘기죠. 저는 이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하자. 이거는 제가 좀 성격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미 대학 때 알았어요. 나는 기업형, 즉 취업형 인재는 아니다.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사업, 아니면 뭐 강사 같은 거,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직업들만 알아보고 그쪽 직업과 관련된 것만 찾고 그렇게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BJ라는 직업,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 가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샤바샤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BJ라는 직업,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샤바샤바 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저하고 방송 한번 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걸 원래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라는 걸 만들어서 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방송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여도,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라는 걸만 봐도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봐야 되고 본인의 능력을 확인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술을 못하는 남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로선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싫어, 남자 새끼가 왜,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술을 못 마시는 남자인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편하게 속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을 좀 먹다 보면 속 얘기를 편하게, 가끔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말고, 저도 많이 마시는 거 안 좋아하는데 적당히 먹으면 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런 게 좀 없으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좀 멀어지게 된 계기가, 제가 게임을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게임 중독까지 갈 뻔해서 제가 이제 게임을 안 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맨날 롤 얘기하고, 막 게임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롤플레잉 게임 새로 나온 거 뭐 얘기하고 막 리니지 얘기하고, 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그냥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혼자 벙찌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멀어지게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술을 못 마시면 많이 이상한가요? 남자가 이상하게 보나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가요? 그거는요. 정상적으로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는 친구, 집단, 사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날 만나신 분들은 사회적 환경 자체가 술을 많이 마시면 더 좋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반대쪽 얘기를 한 거지만 어떤 얘기가 맞고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술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병원 실려가는 사람도 저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미래 준비의 과정 중에 자신이 불필요, 좀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개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서 좀 현명하게 직업을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네, 당연히 고민이죠. 고민이지만 네, 좀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해서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억지로 술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뭐 트라우마가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하고 사연 4가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연 읽는 남자는 점점점 여러분에게 컨텐츠가 다양해질 겁니다. 반응이 네, 저희가 되게 안 좋고 무반응이었다면 진행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주무시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감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래서 사연 읽는 남자 컨텐츠는 조금씩 더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아마 한 달, 2달 이내에 여러분에게 더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더 색다른 컨텐츠로 발전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읽는 남자 12번째 이야기,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꿈 꾸시고요. 잘 자요.